이 전쟁은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태국이 선택한 방식은 국경을 밀어붙이는 전면전도 아니고 수도를 점령하는 고전적 침공도 아니다. 지금 태국이 벌이고 있는 것은 상대가 싸움을 계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용, 붕괴 전쟁이다. 즉, 하루에 몇 발을 쏘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를 태울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과거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대부분 국지적 교전으로 끝났다. 포격 몇 차례, 외교적 항의, 국제중재, 그리고 잠정휴전. 그러나 이번에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태국은 처음부터 전선을 넓히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유지 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점만을 선택했다.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출격 횟수가 아니라 타격 대비 비용 구조다. 태국 공군은 하루 평균 제한적인 출격만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장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출격은 무작위가 아니다. 다리, 연료 저장 시설, 통신 중계 거점, 이동 경로, 전선 전체가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혈관만을 노린다. 이 방식의 핵심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복구 비용이다. 한 번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간, 자금이 누적되면서 상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캄보디아는 이 구조에 매우 취약하다. 국방 예산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탄약과 연료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한다. 고강도 교전을 며칠만 유지해도 보급망이 먼저 흔들린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회계표다. 태국은 이 점을 정확히 계산했다. 하루 수천만 달러를 태우더라도 상대가 하루 수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된다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태국 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 피해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규모 폭격이나 무차별 폭격은 즉각적인 국제 비난을 불러온다. 반면 핵심 인프라만을 타격하면 전투는 군사 작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부담은 급속도로 커진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연료 유통이 막히고 교통망이 붕괴되면 피난 인구는 급증한다. 이재민을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는 비용은 총알보다 훨씬 비싸다. 서약자들이 말하는 임계점은 접경 지역 인구의 일정 비율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선을 넘으면 정부의 위기관리 비용이 군사 비용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총성이 멈추지 않아도 내부는 이미 붕괴 단계로 들어간다. 태국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전장을 넓히지 않고도 상대의 내부를 먼저 흔드는 방식이다. 이번 충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범죄 경제와 전쟁 비용의 연결이다. 국경 인접 지역의 카지노와 밀수 거점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다. 이곳은 무기 조달과 자금 세탁의 통로이자 전쟁 자금을 공급하는 비공식 혈관이다. 태국이 이 지역을 정밀하게 압박하면서 불법 자금 흐름은 단기간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군사작전이 동시에 범죄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전쟁은 이제 총과 포탄만의 싸움이 아니다. 돈의 흐름을 끊는 순간 총을 들 의지도 함께 꺾인다. 태국은 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공식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더 많은 병력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산에서 태국은 처음부터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두었다. 비용 구조 다음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지속 능력이다. 전쟁은 시작하는 능력보다 유지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격차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순한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가 아니라 보급과 회전 속도의 문제다.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은 연간 기준으로 제한적이다. 평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강도 교전이 시작되는 순간 구조적 약점이 노출된다. 북서부 전선을 기준으로 한 탄약 비축량은 장기간 소모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며칠간의 집중 교전만으로도 탄약 회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이후에는 발사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반면 태국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군수 기지와 철도 및 도로망을 활용한 후방 보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선에서 소모된 물자를 일정한 속도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쟁에서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작전 비용 측면에서도 간극은 크다. 태국은 하루 평균 수천만 달러 수준의 작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다. 반면 캄보디아는 같은 강도의 교전을 유지할 경우 단기간에 월별 국방 예산 집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숫자로 환산하면 단순하다. 같은 하루라도 태국에게는 통제 가능한 손실이지만 캄보디아에게는 치명적인 누적 부담이 된다. 제공권의 차이는 이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공중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방공체계 역시 단거리 대응에 의존하고 있어 장시간의 공중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반대로 태국은 국경 인접 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한 번의 이륙으로 여러 핵심 지점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반응 시간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태국은 표적 식별에서 타격까지의 시간이 짧다. 반면 캄보디아는 탐지와 대응 사이에 긴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은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대응하지 못한 채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지휘 체계는 위축되고 현장 판단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여기에 민간 행정 부담이 더해진다. 피난 인구가 늘어나면 군사 예산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식량, 임시거주지, 치안 유지, 의료 지원, 이 모든 항목은 국방 예산과 별도로 정부 재정을 압박한다. 태국은 전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전선과 후방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결국 이 전쟁에서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어느 쪽이 더 강하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빨리 지치느냐의 문제다. 지속 능력의 격차는 하루 이틀로는 체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차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전쟁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장에서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다. 같은 가격대의 무기라도 실제 교전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충돌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지상 장비와 정밀 유도 무기에서 대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캄보디아 측이 운용해온 일부 장비는 이론적 성능과 실제 전장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문서상 제어는 그럴듯했지만 연속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 내구 문제는 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차 포신 내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격 지속 능력과 직결되고 곧 생존성과 연결된다. 일정 발수 이상을 견디지 못하는 장비는 실전에서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된다. 전투 중 발생한 전차 사고는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구조 한계로 인해 전투력이 상실된 사례는 장비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병사는 장비를 믿지 못하는 순간 공격을 주저하게 되고 지휘관은 전술 운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국이 운용한 일부 무기는 정밀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목표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 초기 타격 이후에도 동일한 표적을 다시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명중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표적 데이터 처리, 유도체계, 투하 후 비행 안정성까지 포함한 종합기술의 결과다. 특히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보여준 성과는 상징적이었다. 제한된 출격 속에서도 목표에 남은 구조물을 정확히 제거함으로써 작전의 완결성을 확보했다. 이는 무작위 파괴가 아니라 계산된 제거다. 한 발의 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작전 계획 자체가 단순해지고 반복 출격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이 차이는 공중전력 운용에서도 이어진다. 태국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는 이미 수십 년간 실전과 개량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받은 플랫폼이다. 유지 보수 체계와 조종사 훈련 수준이 결합되면서 안정적인 출격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상대 측은 공중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한 번의 실패가 곧 공백으로 이어진다. 무기 선택의 결과는 전투 외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전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비는 이후 도입 논의에서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제한된 분쟁에서도 성능을 증명한 무기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신뢰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가장 화려한 재원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 가장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무기다. 태국이 얻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전술적 우세만이 아니다. 이 전쟁은 어떤 장비가 실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 전선이 육지에만 존재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번 충돌에서 태국이 선택한 다음 단계는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조이는 방식이다. 해상과 공중을 통제하는 순간 전쟁은 더 이상 총성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보급의 속도와 자금의 흐름이 곧 전투력이 된다. 태국 해군이 취한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봉쇄는 캄보디아의 보급 경로를 직접 겨냥했다. 군수물자와 연료, 그리고 민간 상업 물류가 같은 항로를 공유하는 구조에서 봉쇄는 군과 민간을 동시에 압박한다. 항구가 멈추면 전선은 멀리 있지 않다. 후방이 흔들리는 순간 전투는 자동으로 둔화된다. 해상 봉쇄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선박보험료가 급등하고 선원들은 위험지역 항해를 기피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 효과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다. 물류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은 정부와 민간에 동시에 전가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중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태국은 제한된 출격으로도
국경 인접 공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전면 제공권 장악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통제다. 공역이 불안정해지면 수송과 정찰은 위축되고 지상부대는 항상 노출된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공중 압박은 심리적 효과가 크다.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병력의 집중과 이동을 방해한다. 방공자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반복되는 공중 위협은 지휘체계 전반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이는 전투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화다. 공격보다 회피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태국이 겨냥한 또 하나의 축은 국경지역의 비공식 경제다. 카지노와 밀수 거점, 불법 자금 이동 경로는 평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중요한 자금줄로 변한다. 이 흐름이 차단되면 군수 조달뿐 아니라 지역 유지 비용 자체가 급격히 증가한다. 정밀 타격과 봉쇄가 결합되자 이 비공식 자금 흐름은 빠르게 위축되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니다. 전쟁을 지탱하던 그림자 재정이 흔들리면서 정부는 공식 예산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군사 비용과 사회 안정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 여론전 역시 2단계에서 본격화된다. 인프라 피해 영상과 민간 피해를 부각시키는 시도는 외부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봉쇄와 통제가 유지되는 한 외교적 호소는 시간을 벌 뿐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전쟁의 중심이 이미 군사 충돌에서 시스템 붕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해상과 공중의 통제는 전쟁의 속도를 결정한다. 총알이 아니라 기차와 비행기의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전선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운다. 태국이 2단계에서 확보한 것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쟁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총성과 폭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정치다. 이번 충돌에서도 군사적 국면이 분명해지자 국제정치 무대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재를 자처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개입한 방식은 전형적인 외교 압박이었다. 정상 간 통화, 휴전 선언, 그리고 중재 성과를 강조하는 공개 발언. 표면적으로는 분쟁을 멈추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전쟁을 멈췄다는 기록은 외교적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태국은 이미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이 시점의 휴전은 상대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선택이 된다. 태국의 입장에서 이는 전략적 손해다. 그래서 외교적 압박은 곧바로 거부되었다. 이 장면은 외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중재는 양측이 모두 지쳐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한쪽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경우 외교적 설득은 공허해진다. 태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미 전쟁의 구조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대응은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피해 실험상 공개, 침략 규정, 국제기구 호소. 이는 군사적 열세를 외교적 압박으로 상쇄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상대가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만 효과가 있다. 비용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론전은 시간을 벌 뿐 판을 바꾸지는 못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난처한 지점이 드러났다. 중재 실패는 곧 영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과거라면 휴전선언 한마디로 정세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역 강국들이 자국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외부 중재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다. 외교적 자율성이다.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이다. 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는 전장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2단계에서 드러난 교훈은 명확하다. 외교는 전쟁을 대체하지 않는다. 전쟁의 결과를 정리할 뿐이다. 태국이 외교적 중재를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전쟁의 흐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굳어졌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외교적 압박은 힘을 잃었다. 이 전쟁의 논리는 동남아 국경에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계산 방식은 훨씬 더 큰 무대에서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은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서도 핵심은 전면 충돌이 아니라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단계적 압박이다. 전투기를 띄우고 폭격을 가하는 대신 공중과 해상을 활용해 심리적 한계를 먼저 시험한다. 전투기가 영공에 진입해 장시간 비행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받지 않는 장면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다. 이는 상대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행동이다. 베네수엘라는 명목상으로는
주권을 침해당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응하지 못한다.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순간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방공망을 가동해도 결과는 불확실하고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치명적이다. 결국 선택지는 침묵이다. 이 침묵이 반복될수록 억제력은 눈에 띄게 약화된다. 해상에서 벌어진 초대형 유조선 납포는 이 계산을 더욱 노골적으로 만든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제재 집행이 아니라 자금줄을 직접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가깝다. 석유 수출은 곧 정권 유지 자금이다. 이 흐름을 차단하면 군대보다 먼저 재정이 흔들린다. 미국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총성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항모, 전단, 전자전기, 정찰 자산이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먼저 반응한다. 보험료가 오르고 선박은 우회하고 거래는 위축된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비용은 폭증한다. 이것이 현대전쟁의 새로운 형태다. 이 지점에서 태국과 베네수엘라 사례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병력 규모나 무기 수량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재정과 시스템의 문제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디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느냐의 싸움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다. 유지 가능한 전쟁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곧 국력이다. 정밀성, 신뢰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전쟁은 상대에게 감당 불가능한 선택지가 된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이 싸움을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혹은 1년 뒤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총을 쥐고 있든 아니든 이미 패배한 것이다. 전쟁의 본질은 변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한 쪽이 항상 마지막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 전쟁이 오늘 멈춘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지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경선도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훨씬 깊게 각인된다. 바로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다. 이번 충돌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이 더 이상 극적인 결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도 함락도 정권 붕괴 선언도 없이 상대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총성이 줄어들수록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해진다. 비용을 계산하는 전쟁에서는 조용한 압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상대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상황. 병력이 남아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존재해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이 단계에 들어서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항복 선언이 없을 뿐이다. 이러한 전쟁 방식은 중소국가에게 특히 가혹하다. 군사력의 절대량보다 시스템의 복원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물류, 금융, 통신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 구조가 연쇄적으로 붕괴된다. 현대전쟁은 이 연결고리를 끊는 싸움이다. 한 발의 포탄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계산이다. 한국이 이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규모 병력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제한된 수단으로 상대의 비용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정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는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전략 개념의 일부다. 전쟁을 확장하지 않고도 끝낼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분쟁에서 국가들은 점점 더 질문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국가는 스스로 물러서게 된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시스템 설계 능력을 가진 국가의 목소리는 커진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느냐가 힘의 기준이 된다. 결국 현대전쟁의 승자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쪽이 아니다. 가장 조용하게 상대의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쪽이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례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전쟁은 이제 계산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 계산을 이해하지 못한 국가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 구조를 먼저 읽은 국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손에 넣게 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